저는 살인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큰언니를 죽였습니다. 1955년 겨울, 저를 지키려다 언니는 인신매매범에게 끌려갔습니다. 8살 어린 동생 하나 지키려고 13살 언니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언니가 희생됐다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믿으며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알았습니다. 언니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언니가 북에서 딸을 낳았다는 것을, 그 딸이 제가 1년 동안 매일 커피를 마시던 경로당 친구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친구가 죽고 나서야 그이가 제 조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만약 함께 있을 때 알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1년이 제 72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70년 만에 찾은 가족 이야기를, 죽음 직전에야 완성된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기적처럼 이루어진 재회 이야기를. 준비되셨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1953년생, 전쟁이 끝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기억나는 첫 풍경은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불탄 나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판잣집.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큰언니 단둘을 데리고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충무로 뒷골목 판잣집,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우리 셋이 몸을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언니는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언니가 저녁에 가져오는 식은 군고구마 한 조각을 받아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11살이었지만 어른처럼 씩씩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니며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쌀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1955년 겨울, 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밤새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언니가 미군 부대 근처에서 실종되었다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언니는 제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을 유인하던 인신매매범에게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쳐버릴 듯 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 시장, 골목골목을 뒤졌지만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폐렴으로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언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8살 아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친척은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시장 쓰레기통을 뒤지고 미군 부대 앞에서 껌을 팔았습니다. 밤에는 남대문 근처 판잣집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 없이 혼자 사셨는데 저를 데려가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장사일을 배웠습니다.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셈은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15이 되던 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좌판 하나를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1968년 15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자는 저보다 10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냐고, 행복할 수 있냐고. 그저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은 당진 시골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침 6시에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시아버지 발 씻겨드리고 시어머니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70년 처사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좋아했습니다. 1972년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1975년 셋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외치던 시절, 저는 새 아이를 업고 밭을 갔습니다. 아이들 기저귀를 빨고 젖을 먹이고 밥을 해먹이면서도 논의를 거들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1979년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역할은 자연스럽게 제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서울 가락시장으로 갔습니다. 채소를 떼어다가 당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1997년 겨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텔레비전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저희 가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채소가 썩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강경화 말기. 술을 마시던 것도 아닌데 간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쌓인 스트레스와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둘째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좌판과 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999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의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원망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큰아들은 겨우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막내딸만 대학에 보냈습니다. 딸아이 학비를 대기 위해 저는 식당 설거지, 청소,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2003년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 후 20년은 침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지만 1년에 명절 때나 얼굴을 봤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막내딸은 가끔 찾아왔지만 그 애도 육아와 일로 바빴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벗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입을 여는 횟수가 10번도 안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3년 봄 경로당에서 새 얼굴을 봤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 저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아득하게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은 느낌. 그 할머니도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한 달쯤 지나서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이의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영희도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6.25 때 피난 오다가 아버지와 헤어졌고 어머니는 부산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그 집 아들과 결혼했답니다. 시집살이는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느라 평생을 일했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딸을 낳았지만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시댁 식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답니다. 딸과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비굴하게 산 모습을 딸이 싫어했다고, 자기 같은 엄마를 닮을까봐 딸이 두려워했다고 영희는 말했습니다. 평생 자기 이름으로 산 적이 없다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다고.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산 적이 없다고. 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했다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 같은 고통을 겪어온 동지들,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낡은 공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해보기,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기, 젊었을 때 입고 싶었던 원피스 입기, 친구랑 노래방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기, 딸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영희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어서 적어뒀다고.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한번 적어보자. 내 이름이 적힌 내 삶의 목록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평생 가계부와 장부만 적던 손으로 처음으로 내 꿈을 적어봤습니다. 큰언니 산소 찾아가기, 교회에서 찬송가 불러보기, 나를 위한 옷 한 벌 사기, 영희랑 여행 가기. 마지막 줄을 쓰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용서 빌기. 어머니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를 찾아달라고. 언니만 찾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평생 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 변명일 뿐입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언니를 찾지 못할까봐. 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봐.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진짜 한번 가보자고. 여행을. 저는 망설였습니다.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자식들도 반대할 거라고.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1년 후면 또 더 늙는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영희는 폐지를 주었고 저는 동네 슈퍼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무언가를 나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게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딸이 반대했습니다. 무슨 여행을 이 나이에 가냐고,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집에서 쉬라고,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도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평생 너희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극구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해질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두려워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허락받고 사는 인생은 이제 지겹다고. 우리 인생인데 우리 맘대로 살아보자고.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친구 집에 간다고만 말하고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평생 시장과 집만 오가던 제가 이렇게 멀리 나온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릅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동해 바다. 햇살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함경도 원산에서 태어났다고. 실향민이라고. 6.25 때 어머니 손잡고 내려왔다고. 그때 아버지는 일 나갔다 오신다며 나가셨는데 인민군한테 끌려가셨답니다. 어머니와 영희는 도망치듯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뒤돌아보며 울었답니다. 아버지가 우리 찾으실 텐데, 우리 찾으실 텐데 하면서. 그래서 영희는 바다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바다만 보면 그날이 생각난다고. 배를 타고 내려오던 그 공포가 생각난다고. 하지만 이제는 극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 기억에 갇혀 살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바다를 아름답게 보고 싶다고.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70년을 혼자 버텨온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릉 정동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파도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백할 게 있다고. 저를 처음 본 게 아니라고.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영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 있다고. 아주 오래전에. 1951년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부산, 판잣집, 굶주림, 그리고 그 아이.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때 밥 한 그릇 나눠준 언니가 바로 저라고. 자기가 그때 그 아이라고. 7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큰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얻어온 보리밥 한 그릇을 옆 천막의 어린 여자아이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말했습니다. 평생 은인이라 생각했는데 수용소가 폭격맞고 뿔뿔이 흩어져서 찾을 길이 없었다고. 그런데 경로당에서 저를 본 거라고. 70년 만에.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고. 그리고 제가 자기를 기억 못할까봐 무서웠다고.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바다 앞에서 70년 만에 재회한 두 소녀처럼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피난 와서 고아원에 들어갔던 일, 15세 양부모 밑으로 입양됐던 일, 그 집 아들과 결혼해서 평생 눈치 보며 살았던 일, 딸을 낳았지만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비굴하게 살았다고. 딸이 그걸 보고 자랐다고. 딸은 자기 같은 엄마를 닮을까봐 무서워했다고. 그래서 멀어졌다고. 저도 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쟁통에 큰언니가 저를 지키느라 군인에게 끌려갔던 일을 언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언니는 희생됐습니다. 그게 너무 무거워서 평생 제 몫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무조건 희생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엄마가 답답했던 겁니다.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엄마가 안쓰러웠던 겁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 묵은 한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일본 교토로 갔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 처음 써본 여권, 처음 밟아본 외국 땅, 모든 게 신기하고 두려웠지만 영희와 함께라서 용기가 났습니다. 교토의 벚꽃은 만개에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모노를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예쁜 옷을 입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날 밤 료칸에서 온천욕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평생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행복해도 된다고. 이제는 그때였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심장약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영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걸.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일본 의사는 영어와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여행 못 올까봐 그랬다고. 자기는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더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답게 살아보고 싶었다고. 저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직 할 일 많다고. 영희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지만 영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딱 한 곳만 더 가고 싶다고. 부산. 그때 그 수용소 있던 자리. 우리는 급히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영희의 상태가 나빠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영희는 완강했습니다. 부산 영도구. 옛날 피난민 수용소가 있던 자리는 이제 아파트와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였다고. 우리 천막이 여기 있었다고. 영희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영희와 그의 어머니가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어머니는 피난 온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영양실조로. 당신 목까지 영희에게 주시면서 당신은 굶으셨답니다.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먼저 간다고. 영희는 평생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이산 가족 찾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고. 영희는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옷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지니고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영희에게 주셨답니다. 이걸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영희는 그 천 조각을 바다를 향해 펼쳤습니다.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의 울음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영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다도 봤고 비행기도 탔고 예쁜 옷도 입었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은인을 다시 만나서 친구가 돼서 함께 웃고 울어서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다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의 딸이 달려왔습니다. 딸은 영희를 안고 울었습니다. 영희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엄마 못 돼줘서.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다고. 자기가 엄마를 안쓰러워했던 거라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참기만 하니까 그게 답답했던 거라고. 모녀는 70년 묵은 오해를 풀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딸을 믿지 못해서. 딸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몰라줘서.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영희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희의 딸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영희가 저한테 드리라고 했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내 인생 마지막에 친구가 되어줘서. 70년 전 보리밥 한 그릇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다고.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릴 적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뒷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순, 1925년생, 함경남도 원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복순, 그건 제 큰언니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자기는 언니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원산에서 낳은 딸, 전쟁 전에 시집가서 낳은 딸. 언니는 영희를 낳고 얼마 안 있어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영희는 외가에서 자라다가 전쟁 때 어머니 손잡고 남쪽으로 내려왔답니다. 우리는 혈육이었습니다. 70년을 몰랐지만 피는 알아보나 봅니다. 첫눈에 낯이 익었던 건 언니를 닮아서였나 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때는 처음부터 가족으로 만나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언니, 제가 평생 찾지 못한 언니, 그 언니의 딸을 저는 70년 만에 만난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꾼 친구. 그이가 제 조카였습니다. 언니가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영희의 사진 앞에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큰언니의 사진도 함께 모셔놨습니다. 언니한테 말합니다. 영희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딸 잘 낳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희의 딸이 가끔 찾아옵니다. 이모라고 부르며 함께 차를 마십니다. 제 딸과 영희의 딸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를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영희가 남긴 공책에 새로운 목록을 적습니다. 영희 무덤에 매달 꼭 갖다 놓기. 영희 딸 손주 100일잔치 가기. 영희랑 못 간 제주도 가기.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눈 감기. 마지막 줄을 보며 웃음이 납니다. 후회 없이 눈 감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덕분에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영희와 함께 봤던 그 벚꽃처럼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두 할머니, 마지막에야 비로소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진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혈육, 70년 만에 이룬 꿈, 70년 만에 얻은 용서.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래 만나지 못한 가족에게, 친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버킷리스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